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려와서 아이의 손을 놓칠까봐 두려웠고 놓치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며 두만강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는데 진짜였는지 내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건너편 불빛만 향해 나아갔습니다. 5살 계집애가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었는지 내 등에 매달려 떨기만 할 뿐 울지 않던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이 입으로 들어왔는데 짜면서도 쓰디쓴 맛이었고 그 맛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나는 함흥에서 태어나 46해를 그곳에서 살다가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너며 모든 것을 두고 왔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사랑했던 사람도 다 남겨두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고 제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함흥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아침이 되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는데 방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아궁이에 땔감이 없어서 온돌이 식으면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담요를 3겹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내 품에 파고들며 엄마 춥다고 중얼거렸고 나는 아이를 더 꼭 안아주면서도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한 것이 배고픔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존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배급소 앞에 줄을 서도 돌아오는 것은 빈손뿐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나더니 결국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며 조국을 위해 견뎌야 한다고 했지만 빈속에 조국이 들어차지는 않았고 텅 빈 배급소 앞에서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강냉이가 있었지만 쌀은 구경도 못했고 한 대에 몇백 원씩 하던 것이 몇천 원, 몇만 원으로 치솟아서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는데 이불과 옷과 그릇, 심지어 결혼할 때 받은 화장대까지 내다 팔아서 강냉이를 샀습니다. 화장대를 팔 때 장마당 아주머니가 얼마나 주냐고 물어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돈보다 강냉이가 필요했고 흥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강냉이를 빻아 물을 많이 부어 죽을 끓였지만 그래도 모자랐고 5살 딸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그릇을 빤히 쳐다보는데 더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그 눈빛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고 볼이 푹 꺼지는 것 같았으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몫을 덜어 아이 그릇에 넣어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 몫을 아이에게 줘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들이 늘어났는데 부모 잃은 아이들이 떠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시장 바닥에 떨어진 강냉이, 알갱이라도 주워 먹으려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멈춰서면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아니 볼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어서 외면하며 지나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류씨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중국에서 돈을 보낸다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아서 혼자 방에서 죽음을 맞았고 사흘이 지나서야 냄새로 알게 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는데 차가웠고 굳어 있었으며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관이 없어서 그냥 자리에 싸서 묻었는데 그것이 당시 함흥의 풍경이었고 장례식에 온 사람도 몇 없었으며 모두들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짠물을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으며 풀뿌리도 캐서 먹었는데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고 아니 먹을 수 없는 것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나무 껍질은 질겼고 풀뿌리는 쓴맛이 났지만 씹어 삼켰고 그것이라도 먹으면 배가 조금 불렀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도 먹어야 했는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장마당에서 소금을 사다가 밥에 비벼 먹었는데 간장도 없고 기름도 없고 고기는 구경도 못했으며 명절에나 돼지고기 한 점 구경할까 말까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고기가 뭐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어렸을 때 먹어본 고기 맛을 떠올려 봤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배급이 나왔고 명절에는 고기도 먹었지만 내 딸은 그런 세상을 몰랐고 그 아이에게 세상은 배고픔 그 자체였으며 고기는 그저 그림책에서나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었는데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갔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도 갈라지고 이가 흔들려서 몸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8살이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50 넘은 할멈 같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늙어 보였으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우리 당의 노래,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배고픈데 노래가 무슨 소용이고 죽어가는데 충성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어서 속으로만 삼켰고 입 밖에 내는 순간 신고당할 수 있었으며 신고당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키고 삼키다 보니 희망이란 말도 함께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란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오며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이는 2달 동안 두만강 너머로 일을 하러 갔었는데 밀무역이라 위험한 일이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 중국 돈이 좀 있었고 그걸로 쌀을 샀는데 진짜 흰 쌀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쌀밥을 먹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뭐냐고 물어서 밥이야, 쌀밥이란다 하고 대답했더니 아이는 한 술 한 술 천천히 마치 보물을 대하듯이 먹었고 밥알을 하나도 흘리지 않으려고 그릇을 핥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USB를 꺼내며 이거 한번 봅시다 하기에 뭐냐고 물었더니 남조선 로컬이에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남조선 로컬아니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걸리면 어쩌려고요 하고 물었지만 그이는 괜찮소. 조심하면 돼요. 중국에서 구했는데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낡은 노트텔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장마당에서 산 거였고 고장난 부분을 남편이 직접 고쳐서 겨우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USB를 꽂고 화면이 켜지자 나는 담요를 가져와 창문을 막았는데 불빛이 새나가면 안 됐고 밤에 불빛이 보이면 누가 신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틈새마다 꼼꼼하게 담요를 눌러 막고 혹시 모를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딸아이를 재웠는데 배불리 먹어서인지 금방 골아떨어졌고 우리는 노트텔 앞에 앉아서 소리를 최대한 줄인 채 남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녹화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 남조선이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건물이 높고 화려했으며 사람들 옷이 예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장면이 많았는데 밥상에 고기와 생선 나물과 국, 밥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먹었으며 심지어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음식을 남긴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고 저렇게 많은 음식이 한 밥상에 차려질 수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진짜일까요? 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이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록화 속 여자 주인공은 머리가 길고 윤기가 흐르며 옷도 여러 벌 갈아입고 화장도 했고 남자 주인공은 키가 크고 양복을 입고 자동차를 몰며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걸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냐고 남편이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슬퍼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1시간짜리 녹화를 다 보고 나서 남편이 말없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우리는 새벽까지 그 녹화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딸아이가 뒤척이자 나는 화들짝 놀라 노트태를 껐는데 주위가 조용했고 아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괜찮소. 남편이 속삭였지만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차올랐으며 귀를 기울여 밖의 소리를 들었지만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우리는 그 녹화를 봤는데 중독이 됐습니다. 낮에 일을 하면서도 녹화 생각이 났고 저녁만 되면 딸아이를 재우고 담요로 창문을 막고 불을 끄고 조용히 화면을 켜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만큼은 함흥이 아니었고 배고픔도 추위도 잊었으며 우리는 화면 속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집 김동무가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물으니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남조선 녹화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얼어붙었지만 김동무가 급히 손을 저으며 아니요. 신고하려는 게 아니요. 나도 보고 싶어서 그러오. 중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동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도 좀 빌려주시오. 제발이요. 우리 식구들도 보고 싶어 하오 했는데 남편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같은 처지였으니까 USB를 건넸습니다. 김동무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돌아갔고 며칠 뒤 USB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으며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USB는 이웃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고 모두들 몰래 봤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화들짝 놀랐고 남편이 재빨리 노트태를 끄는 동안 나는 USB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누구요? 남편이 물으니 인민반장이요. 문을 여시오 하는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는데 권위적이고 차가웠으며 명령조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인민반장이 들어와서 안에서 불빛이 보였는데 무슨 하시오 하고 물었고 아 그게 아이가 깨서 불을 켰었소 하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인민반장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노트태를 보고 저게 뭐요 하고 물어서 노트태리요. 일 관련 자료 보는데 쓰오 하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인민반장은 한참을 쳐다보더니 밤에 불 조심하시오.
불이 새나가면 신고 들어오. 요즘 단속이 심하오 하고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내 손도 떨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녹화를 보지 않았는데 무서웠지만 다음 날 밤에는 다시 노트테를 켰습니다. 담요를 더 두껍게 치고 소리를 더 줄인 채 화면을 켰는데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그 불빛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여자에게 피는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죄였습니다. 생리대가 없어서 상점에 가도 장마당에 가도 구할 수 없었고 있어도 살 돈이 없어서 낡은 옷을 찢어 1000조각을 만들어 겹쳐서 속옷에 댔습니다. 빨아서 말려서 다시 써야 했는데 겨울에는 더 힘들어서 강에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물에 담그면 피가 맺혔지만 빨아야 했는데 안 빨면 쓸 게 없었으니까요. 강물은 너무 차가웠고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천을 비틀어 짤 때마다 갈라진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자라서 13살이 됐을 때 처음 월경을 했는데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아파요. 피가 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는데 이제 이 아이도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슬펐고 어머니로서 딸에게 생리대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100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란다. 빨대는 이렇게 하고 하며 가르쳐 줬더니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엄마도 똑같이 해. 다른 엄마들도 다 그래 하고 대답했는데 아이는 울상이 됐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창피하기도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힘들었는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았고 물도 잘 안 나와서 천을 갈아야 할 때면 몰래 구석으로 가서 했습니다. 다른 여자 동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들 같은 처지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졌고 여자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으며 생리 기간이 되면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자주 갈아줘도 냄새가 났는데 비누도 제대로 없고 물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혹시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 눈치챘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더 고통스러웠고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이웃집 박신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더러운 천 때문에 제대로 소독하지 못해서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약이 없었고 의사는 깨끗이 하라고만 했지만 물도 없고 비누도 없는데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박 씨는 울면서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다행히 아이는 회복했지만 그 일 이후로 박 씨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으며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두려워서 우리 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더 신경 썼는데 물을 끓여 식혀서 빨고 햇볕에 바짝 말려서 조금이라도 더 위생적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런 환경에서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었으며 매달 그 시기가 오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배급소에 갔을 때 들었는데 평양에서는 생리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간부들 가족에게만 배급된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었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는 게 불공평했습니다. 평양 사람과 지방 사람은 달랐고 간부와 일반 주민은 달랐으며 같은 여자인데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생리대를 쓰고 누구는 천조각을 쓰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고 그냥 참고 살아야 했으며 불평조차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리대를 판대요. 약국에 가면 산다고 해요. 여러 종류가 있대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 갔던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심지어 남조선에서는 학교에서 공짜로 나눠준대요 하고 말했습니다. 공짜로요? 내가 되물었더니 그렇대요. 여학생들한테 그냥 준대요. 화장실에 비치해 둔대요. 하고 김동무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떤 곳에서는 공짜로 나눠주고 어떤 곳에서는 천조각을 쓰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천조각을 쓰며 살아야 하나, 겨울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며 살아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으며 내가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오.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나도 그러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문 밖에 누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며 이야기했는데 중국으로 가는 것, 아니 그 너머로 가는 것에 대해서요. 위험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고 총살당할 수도 있었으며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끝이었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빠르게 죽을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우리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였고 이 아이만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으며 생리대 하나 마음껏 쓸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핏자국은 내 마음에도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옆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아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최 씨네 가족이 살고 있었고 저녁에 인사도 나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 둘이 살았는데 하루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옆집이 비었소. 최 씨네가 없어졌소 하고 말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고 잠시 후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는데 끌려간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끌려갔다니요? 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저으며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문이 퍼졌는데 최 씨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행위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녹화물을 봤대요. 어떤 사람은 중국 돈을 거래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탈북을 계획했대요 하고 말했으며 누구 하나 확실한 건 몰랐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라진 거였고 존재가 지워진 거였으며 이름조차 부를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름이 지워지고 존재가 지워졌으며 아무도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면 자기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였고 연루될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녹화물을 받고 우리도 중국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도 탈북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USB를 없애야 하오. 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소 하고 대답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없애지 않았고
여전히 이불 속 깊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왜 안 없애냐고 물으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요. 이것까지 없애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소?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 작은 USB 안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이 들어 있었고 볼 수 없는 미래가 들어 있었으며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걸 없애는 건 희망을 버리는 거였고 살아갈 이유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또 한 집이 비었는데 이번에는 건너편 박씨네였습니다. 그 집도 하루 사이에 텅 비었고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옆에서 일하던 동무가 저녁에는 없었고 어제까지 장마당에서 보던 얼굴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으며 매일 마주치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침묵만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직장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척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 사회에 불순분자들이 있어. 남조선 녹화를 보고 자본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어. 이들을 찾아내야 하오. 서로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오.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이 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서로를 경계했으며 의심했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했고 동시에 남을 의심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웃이 적이 되고 동료가 감시자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떠나야 하오. 여기 더 있으면 우리도 잡힐 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소. 준비하겠소 하고 말했는데 그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는데 직장에 나가고 배급소에 줄 서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모든 게 연극 같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대사를 읽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으며 집에 돌아와서야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가정점검이라고 했는데 집안을 둘러보고 뭘 하는지 물어봤으며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왔는데 방안을 살피고 노트태를 보더니 이걸로 뭘 하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일자료 보호, 학습 자료도 보고요. 남편이 대답했더니 인민반장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켜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노트태를 켜서 작업 문서를 보여줬고 인민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오 하고 나갔는데 문을 나서면서 요즘 단속이 심하니 조심하시오 하고 덧붙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이 나를 부축하며 괜찮소, 아무것도 못 찾았소 하고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집이 비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바로 아래층이었는데 김씨네 가족이 사라졌고 어린 아들 둘과 할머니까지 함께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으며 곧 우리 차례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아이를 안아줬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없어지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아이를 꼭 안아주기만 했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고 속삭였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오. 더 기다리면 안 되겠소. 보름달이 뜨는 날 가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서웠지만
여기 있는 것이 더 무서웠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차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것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떠나는 게 나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했는데 돈을 모으고 짐을 챙기고 길을 알아봤으며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행동했으며 마지막 날까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웃집을 보니 또 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으며 어둠만이 가득했는데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사라지는구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침묵이 우리 모두의 언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배급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었는데 중국에서 또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고 주머니에서 배급표를 꺼내며 이거 당신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슬퍼 보였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으며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배급표는 귀했습니다. 돈보다 귀했고 금보다 귀했으며 그것이 있어야 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구하는 방법은 불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구했는지 몰랐지만 위험한 일을 했을 거란 건 알 수 있었고 그이의 손에 난 상처와 멍 자국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급소에서 쌀을 받았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흰 쌀이 봉지에 담겼고 무게가 느껴졌으며 그 무게가 사랑의 무게 같았고 남편의 희생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는데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딸아이가 와 밥이다 하며 좋아했으며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행복했습니다. 그저 쌀밥 한 그릇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슬프면서도 고마웠고 이런 소소한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구해올게요. 당신 걱정 말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위험한 일 하지 마요. 우리 그냥 참고 살아요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웃기만 했는데 괜찮소. 나 잘 아오. 조심할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감이 좋지 않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또 중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보름이면 올 거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으며 석 달째 접어들어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잡힌 게 아닐까 하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랐으며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거칠고 강했으며 문이 부서질 것 같았고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보이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제복을 입고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으며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어디 있소? 그들이 물었지만 나는 모르겠소. 중국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갔소? 뭐하러 갔소? 누구를 만났소?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몰랐고 남편이 중국에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그이가 나를 보호하려고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뒤졌는데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마루를 들춰냈으며 노트태를 가져갔습니다.
USB는 미리 숨겨뒀지만 노트텔은 그냥 있었고 그들이 들고 갔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요? 그들이 물었지만 일 자료 보는 거요 하고 대답했더니 그들은 확인해 보겠소 하며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남편 오면 바로 신고하시오. 안 하면 당신도 같이 잡혀가오. 가족도 다 끌려가오. 문이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는데 딸아이가 울고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으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아이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아빠 곧 올 거야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렸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가 국경경비대에 붙잡혔다고 했고 지금 구류장에 있다고 했으며 곧 재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재판은 형식일 뿐이고 이미 형량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구류장으로 가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안 된다고 했고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으며 사흘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몇 년 형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며 언제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나는 혼자 남았으며 딸아이와 둘이서 살아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남편이 벌어오던 돈이 끊겼으며 나 혼자 버는 돈으로는 살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다 팔아버려서 팔 게 없었고 그나마 있던 것도 내다 팔았지만 며칠 버틸 돈밖에 안 됐으며 그마저도 금방 바닥났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줬는데 쌀을 조금 주고 옥수수를 나눠줬으며 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창피하기도 했는데 구걸하는 것 같았고 남의 손을 빌려 사는 게 비참했으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어서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고 말했지만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안 온다는 것을,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는데 불쌍하다는 듯이 보면서도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했습니다. 남편이 범죄자니까 나도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진 겁니다. 회의 시간에 비판을 받았는데 간부가 말했습니다. 리선아 동무 남편이 불법 월경으로 잡혔소? 동무도 알고 있었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몰랐소.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하고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은 나를 쳐다봤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봤고 손가락질했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이 간첩 아니었소? 밀수했다던데요? 탈북하려다 잡혔대요? 소문이 퍼졌는데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구경거리가 필요했으며 씹을 거리가 필요했고 나는 그 대상이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떠나야겠다고, 딸아이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없이 갈 수는 없었지만 남편을 기다리다가는 우리도 죽을 것 같았고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산자를 택해야 했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미래를 택해야 했으며,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생존을 택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체제에 잡혀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너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고 하늘은 맑았으며 별들이 총총했는데 도망치기에는 너무 밝은 밤이었지만 더 기다릴 수 없었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것 같았고 모레면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으며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조용히 해야 한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하고 속삭였는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겨우 7살이었지만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있었고 말없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짐을 챙겼는데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담요 하나, 물병과 마른 옥수수가 전부였고 그것도 무거워서 들고 가기 힘들었으며 더 챙기고 싶었지만 욕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진을 챙기려다가 멈췄는데 잡히면 증거가 될 것 같았고 버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도 거기 있었는데 한참을 쳐다보다가 역시 넣어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새벽 2시였고 거리는 조용했으며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고 그 빛을 따라 걸었으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우리 모습이 유령 같았습니다. 딸아이 손을 꼭 잡았는데 작고 따뜻했으며 떨리고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섭지? 내가 속삭이자 아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더 세게 내 손을 잡았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멀었습니다. 걸어서 반나절은 가야 했고 산을 넘어야 했으며 국경경 비대를 피해야 했고 들키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있었는데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고 길을 안다고 했으며 여러 번 넘었다고 했지만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에 갔더니 그가 서 있었는데 중년 남자였고 얼굴이 험상궂었으며 날 보자마자 돈 가져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돈을 건넸더니 세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시오 하고 앞장섰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걸어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산길이었는데 가파르고 험했으며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어서 걸을 때마다 걸려 넘어질 뻔했고 돌이 미끄러워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딸아이를 업었는데 무거웠지만 아이가 걸으면 느릴 것 같아서 업고 갔고 등에서 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났고 숨이 찼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안내인이 계속 재촉했는데 빨리 가야 하오. 해 뜨기 전에 건너야 하오. 늦으면 경비대한테 들키오 하며 앞서갔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이었고 여자 둘과 남자 하나가 있었으며 모두들 지쳐 보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는데 서로 처지를 알기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묵묵히 걸었으며 숨소리만 들렸고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며 나아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저 아래 두만강이 보였는데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중국이요. 안내인이 가리키며 말했는데 절이 가까운데 저게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저강을 건너면 정말 돌아올 수 없구나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미끄러웠고 돌이 굴렀으며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나무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고 딸아이가 내 등에서 비명을 삼켰습니다. 딸아이가 내 등에서 떨고 있었는데 엄마하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고 괜찮아, 다 왔어 하고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고 정말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으며 빨리 건너야 했고 조금만 늦어도 경비대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가시오. 나는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오. 물은 무릎까지 차오를 거요. 소리 내지 말고 빨리 건너시오. 잡히면 나도 모르는 일이오. 그리고 사라졌는데 우리를 남겨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돈만 받고 도망친 겁니다. 우리는 강가에 섰는데 물이 흐르고 있었고 차가워 보였으며 건너편이 멀게만 느껴졌고 정말 건널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고 나도 딸아이를 업은 채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고 뼈까지 시렸으며 이를 악물고 들어갔고 발이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벅지까지 올라왔으며 치마가 젖어서 무거워졌고 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꼭 잡았는데 놓치면 안 된다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되뇌었고 아이도 내 목을 꽉 껴안으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살이 세졌고 발이 떠밀렸으며 중심을 잡기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넘어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대였습니다. 누가 소리쳤습니다. 서라, 움직이지 마라. 총소리가 들렸는데 하늘로 쏜 건지 우리를 향해 쏜 건지 알 수 없었고 다들 빨리 뛰기 시작했으며 비명과 물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나도 뛰었는데 물속에서 뛰는 건 힘들었고 넘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었지만 쉿, 조용히 해야 해 하고 달랬고 동시에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들렸으며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수 없었고 그냥 앞만 보고 불빛을 향해 나아갔으며 건너편 땅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물에서 나왔고 중국 땅이었으며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달렸고 뒤에서 총소리가 또 들렸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숨었고 딸아이를 내려놓았으며 둘이서 나무 뒤에 웅크렸고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대가 강가에서 소리쳤지만 건너오지는 않았고 잠시 후 사라졌으며 다시 조용해졌고 새벽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딸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으며 떨고 있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괜찮아, 우리 살았어. 이제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내가 더 울고 있었고 살았다는 안도감과 남편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땅에 서 있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두만강을 건넜고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거리는 너무 밝았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을 숨어 지내다가 브로커를 통해 남한으로 왔는데 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부셨고 어지러웠으며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며 소리가 너무 컸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며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탈북자들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고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으며 적응하는 방법을 익혔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고 심지어 웃는 방식도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는 자유가 있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했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감시하는 사람은 없을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밤마다 악몽을 꿨으며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두들 조심스러웠고 눈치를 봤으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고 큰 소리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아파트를 받았는데 작은 방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곳이었으며 문을 잠그면 안전했고 밤에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경비대가 오지 않을 것 같았고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 같았으며 밤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여기서는 공짜로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도 공짜고 급식도 공짜였으며 심지어 학용품까지 지원해줬고 체육복도 줬으며 소풍비도 지원해줬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돈을 안 내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의무교육이라서 모든 아이들이 공짜로 다닌다고 했고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고 이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말투가 이상하다고 했고 컴퓨터도 못한다고 했으며 자격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떨어졌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면접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으며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이었고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는데 내 손으로 번 돈이었고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돈이었으며 내 것이라는 게 신기했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자와 음료수와 빵과 우유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냥 들고 계산대로 가서 돈을 내고 나갔으며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물건을 샀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서 진열대를 쳐다봤는데 이게 현실인가 싶었고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으며 눈을 감았다 떠도 그대로였고 손으로 만져봐도 진짜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빵을 사줬는데 아이가 좋아했고 맛있다고 했으며 또 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래, 또 사줄게. 여기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하고 말했고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타는 줄 알았는데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해서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으며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느껴져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내 카드를 찍어주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알려줬는데 고맙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고 웃었고 다정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도와줬고
친절했으며 비웃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라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졌고 무시했으며 피하려 했고 차별했으며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이 물었습니다. 말투가 특이한데 북한에서 왔어요? 나는 당황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빨갱이가 왜 여기 와서 돈을 벌어 돌아가지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가슴이 아팠으며 화장실에 가서 울었고 한참을 울다가 나왔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도 먹고 살려고 온 건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으며 딸아이를 위해 견뎌야 했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가 생겼는데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이었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며 이름은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나보다 먼저 왔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으며 힘들 때 위로해줬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으며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장을 보러 갔고 같이 밥을 먹었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숙이도 가족을 두고 왔다고 했는데 남편과 아들을 북한에 두고 혼자 왔다고 했으며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고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두고 왔다는 게 홀로 교화소에 있을 그 일을 버리고 왔다는 게 가슴에 돌처럼 눌렸고 숨 쉴 때마다 아팠으며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는데 남편이 나타나서 왜 나를 버렸소? 왜 혼자 갔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어서 울기만 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렇게 깨어났고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적응을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말을 빨리 배웠으며 웃음이 많아졌고 밝아졌으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잘 웃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자주 웃었고 밝아졌으며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았고 꿈도 생겼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있었고 위험을 무릅쓴 가치가 있었으며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는데 거리가 온통 분홍빛이었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으며 축제 같은 분위기였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딸아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는데 꽃잎이 바람에 날렸고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졌으며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으며 전쟁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나도 이제 좋아요.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엄마도 좋아하고 말했지만 완전히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좋을 수는 없었는데 여전히 낯설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으며 여전히 이방인 같았고 여전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적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시간이 걸렸으며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몰랐고 완전히 적응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며 선택할 수 있었고 자유가 있었으며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낯선 나라의 사람 같았습니다. 서울에 봄이 오면 나는 평양의 눈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보던 그 하얀 눈이 생각났고 골목길에 쌓이던 눈더미가 떠올랐으며
친구들과 눈싸움하던 기억이 났고 눈사람을 만들던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고 추워도 견딜만 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꿈도 있었으며 웃음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그 땅이 지옥이 됐을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남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한국말을 완벽하게 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북한에서 온 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억양은 거의 사라졌고 남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으며 꿈도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고 특히 탈북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꿈을 응원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으며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줬고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는데 임금이 더 좋았고 정규직이었으며 보험도 들어줬고 복지도 있었으며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거였고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으며 저축도 할 수 있었고 딸아이 학원비도 낼 수 있었으며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는데 전세로 계약했고 방이 2개였으며 딸아이가 자기 방을 가지게 됐고 책상도 놓고 책장도 놓았으며 아이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좋아했고 나도 뿌듯했으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구나 싶었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중국에서 온 거였고 브로커를 통해 전달된 거였으며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고 그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같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편지를 열었는데 글씨가 흐릿했고 종이가 낡았으며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얼룩도 져 있었습니다. 선아, 잘 지내오? 나는 살아있소. 교화소에서 5년을 살다가 나왔소. 지금은 함흥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비어있고 당신은 없소.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소. 무사히 잘 도착했길 바라오. 딸아이는 건강하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요. 다만 보고 싶소. 당신과 딸아이가 보고 싶소. 하지만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주시오. 그것만이 내 바람이오. 사랑하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으며 글자가 번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었고 소리내어 울었으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고마웠고 무사하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만날 수 없다는 게 슬펐고 평생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게 가슴을 찢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딸아이에게 편지를 보여줬더니 아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가 작고 떨렸으며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잊지 않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답장을 쓰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했고 위험하다고 했으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여보, 우리는 잘 지내요. 딸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학교도 다녀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언젠가 꼭 만나요. 편지를 붙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고 1년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고 2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물었더니 전달했다고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받았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철도가 연결될 거라고 했으며 언젠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고 매일 뉴스를 확인했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으며 희망은 점점 멀어졌고 현실이 되지 않았으며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었고 기다리는 한 가능성은 있었으며 믿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숙이가 아팠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했는데 말기라고 했고 치료가 어렵다고 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미숙이가 누워 있었는데 많이 야위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기운이 없었고 눈빛마저 흐려져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외로웠는데 다행이라고, 이제 곧 갈 것 같다고 말했고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고향으로 간다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했으며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잡았고 미숙이도 내 손을 잡았으며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뒤 미숙이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고 탈북자 몇 명과 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었으며 조용했고 쓸쓸했으며 외로웠습니다. 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숙이는 결국 고향에 가지 못했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방인으로 죽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까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한 길이고 돌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만 가야 하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교육학과에 붙었고 장학금도 받았으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가 울었고 나도 울었으며 둘이서 껴안고 한참을 울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했어요. 엄마가 더 잘했어요.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함께 고생했지, 함께 이겨냈지 하고 말했고 서로를 안아줬으며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또다시 벚꽃이 피었고 거리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평화로웠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공원을 걸으며 평양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그 거리를, 함께 걷던 사람들을, 남겨두고 온 것들을 생각했고 남편을 생각했으며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보고 싶었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받아들였으며 이곳이 내 삶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저 기억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잊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이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고 하늘로 흩어졌으며 봄의 냄새가 났고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났으며 희망의 빛깔이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봄은 그 역에도 멈춰 서겠지.